2023년의 지배적인 주식 2024년에도 이어갈까요? 2024년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GPT 세대인 Z세대는 세상을 바꾸는 AI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기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 도서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업에게 장기 플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폴라로이드사의 흥망성쇠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영상에서 사이버트럭은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카 중 하나인 포르쉐 911과 레이스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사이버트럭은 앞서 나갔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반전이 펼쳐집니다. 사이버트럭은 포르쉐 911 한 대를 끌고도 앞서 나간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이 영상은 공개한 후 2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금요일 0.8% 하락해서 252.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메가팩 배터리 공장용으로 상하이 땅을 인수했습니다. 2024년 4분기에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국영 언론이 금요일 보도했습니다. 19.7 헥타르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위해서 3.1 밀리언 달러를 지불했다고 하네요. 해당 부지는 모델 3 및 모델 Y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존 테슬라 공장 근처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건설은 연간 10,000 메가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지배적인 주식 2024년에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올해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20.4%가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연초 대비 37.4%가 상승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기술, 통신, 임의, 소비재라는 세 가지 대규모 부분의 놀라운 성과에서 이익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S&P 500 지수가 20.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ETF는 매그니피센트 주식이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테크 섹터가 가장 상승률이 높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이 주식을 주도하고 있죠. 이 기술 섹터는 소비자 중심 기업으로 어도비, 세일즈포스가 있고 기업 중심 기업으로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인텔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죠.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가 있습니다. 메타는 올해 S&P 500 전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주식 중 하나입니다. 다음 순으로 임의 소비재 섹터가 있습니다. 상위 5대 기업은 아마존, 테슬라, 맥도날드, 홈디팟, 그리고 나이키입니다. 이 5개 산업 분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럼 2024년에 구매해야 할 주식은 무엇일까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각 주식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올해 매그니피센트 7 그룹은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내년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우선 알파벳을 보겠습니다. 33명의 분석가에 의한 자료인데요. 2024년 상승 예상 비율은 10%입니다. 아마존은 17.5%, 애플은 가장 낮은 상승률 3%입니다. 메타는 10%, 마이크로소프트는 14%입니다. 엔비디아가 35% 상승률로 가장 높습니다. 테슬라는 32명의 분석가가 소폭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은 엔비디아입니다. 그 뒤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그리고 뒤처져 있는 애플과 테슬라가 따릅니다. CFRA 분석가 가렛 넬슨은 2024년 자동차 예측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테슬라가 출시되고 그 EV 기업의 파산을 예측합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저가형 차량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새로운 모델이 성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에 약 180만 대, 2024년에는 210만 대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20% 미만의 성장률이죠. 회사가 목표로 하는 연평균 성장률
50%와는 거리가 멉니다. 비고급 자동차 구매자들이 주행거리 불만 등 아직 전기차를 채택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전기차와 내연차를 비교했습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과 변속기는 여전히 전기 모터와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균 EV는 내연 차량보다 약 10%가 비쌉니다. 2022년에는 그 수치가 30%나 됐습니다. 네스는 앞으로 더 작은 격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EV가 2024년에 미국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이 거의 동등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차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새 자동차 가격이 2022년보다 몇백 달러 더 저렴해집니다. 2024년에는 다시 조금 더 저렴해질 것입니다. 또한 신차 판매가 증가할 것입니다. 낮은 가격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수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평균 자동차 수명은 거의 14년 정도 됩니다. 트럭은 평균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평균 자동차 수명은 약 5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구매보다는 수리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넬슨은 오라일리 오토모티브와 같은 애프터마켓 부품 공급 업체의 주식도 제안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엑소는 올해 EV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배터리를 새로운 석유로 묘사했죠. 머스크는 지난 4월에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사진 공유 앱을 만드는 대신에 리튬을 정제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거대 석유 회사인 엑슨모빌은 리튬의 주요 공급 업체가 되기 위해서 남부 아칸소에서 리튬을 추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함에 따라서 전 세계 리튬 수요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신차 판매의 약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주식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주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 인상이 완료되었고 2024년에 총 0.75%포인트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죠. 시장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3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자율은 올 가을에 도달한 10년 이상의 최고치에서 완화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은 최고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올해 40%가량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기록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어질지 여부는 경제 일정과 실적 소식에 의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개인 소비지출 PCE는 11월에 연간 기준으로 2.6%가 완화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0월에 2.9%였는데요. 이달의 시장 기대치인 2.8%를 하회한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연료 가격을 제거한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3.2%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전 3.4%보다 감소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향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최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연준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달 회의에서 내년에 차입비용을 3번 줄일 수 있다고 제안을 했죠.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부국장 앤드루 헌터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공포가 끝났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골드만삭스의 주식 전략팀은 2024년에 S&P 500 목표 가격을 4,700에서 최대 5,100까지 수정했습니다. S&P 500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9% 상승하죠. 대부분의 예측가들은 내년에 5% 가까운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S&P 500은 4,799로 마감을 했는데요. 8개의 금융기관에서는 2024년에는 지금보다 상승해서 4,800에서 5,20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릿은 기록적인 6 트릴리언 달러의 현금이
2024년 주식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5% 금리로 인해서 올해 머니마켓 펀드 자산이 급증했습니다. 투자에 투입된 총 현금 규모는 5.88 트릴리언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지난해보다 2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현금이 2024년에 주식시장 랠리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머니마켓 펀드의 무위험 이자율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덜 매력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무위험 이자율은 투자에 있어서 위험이 전혀 없이 순수한 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자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은 연체나 부도 위험 또는 가격 하락 위험 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안전한 자산이라는 이야기죠. 정기 예금이나 국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GPT 세대인 Z세대가 세상을 바꾸는 AI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Z세대인 15세에서 25세에게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챗GPT로 시작된 인공지능 붐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머지않아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22살의 사라 치앵이 있습니다. 그녀는 MIT 4학년을 졸업한 이후에 뉴욕으로 이주해서 금융 업무를 했습니다. 4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금융 업무가 세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동안 유랑 생활을 하다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AI 기반 검색 엔진을 구축하는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단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치앵은 현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금융 업무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18세의 사트비크 레드루트입니다. 그는 인공지능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버지니아주 토마스 제퍼슨 과학기술 고등학교에서 AI가 고성능 컴퓨팅 칩에 의해 움직이지만 많은 양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18세 소년과 그의 동급세 친구 몇 명이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는 컴퓨터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레드루트는 샘 알트만과 같은 몇몇 저명한 AI 리더들과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드루트와 그의 친구들은 피터 티엘이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 펀드로부터 5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레드루트는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들보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경쟁자가 생길 것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시장 랠리는 강력해 보입니다. 2024년에 강세를 보일 충분한 이유가 있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은 주요 지수가 많은 선두주와 함께 확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스탠딩 패트를 유지하는 것은 건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탠딩 패트는 현상 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수, 매도를 위한 신호가 확인되고 있으니 관심 목록을 작성해두고 2번, 3번 확인하셔서 매수, 매도하기 바랍니다. 매일 큰 그림을 읽으십시오. 폴라로이드사 창립자 에드위 랜드는 즉석 카메라를 발명해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발명한 즉석 카메라 덕분에 아마추어 사진 세대가 출연했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우주인들이 태양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더 위대한 공헌은 선글라스와 디지털 시계부터 3D 영화용 안경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개의 제품에 쓰이는 편광 필터를 발명한 주인공이 바로 랜드입니다. 535개의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토머스 에디슨 이후로 그보다 많은 특허를 낸 사람은 없습니다. 1948년 랜드가 즉석 카메라를 발명한 후 폴라로이드사는 일취월장했습니다. 매출은 1950년대에 700만 달러, 1976년 즈음에는 9억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고객들은 고품질 즉석 카메라를 원했죠. 그러나 사진 시장은 부침이 심하고 불안정해졌습니다. 1980년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는 랜드에게 만나자고 청했습니다. 그는 랜드에게 필름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미래의 물결이 아닐지도 모르니 전자카메라 개발에 협력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모리타의 제안을 일축해버렸습니다. 고객들은 디지털 사진의 품질은 화학적으로 처리한 사진의 품질에
절대로 근접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을 0과 1로 표현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본 거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폴라로이드사는 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랜드는 외부의 의견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대변할 충직한 추종자들로 주의를 애워쌌습니다. 랜드가 애착을 갖고 추진한 프로젝트는 즉석 영화 카메라 폴라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작할 당시에 별도의 층에 연구실을 마련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얘기만 나오면 필름은 어디에 넣지? 필름이 필요 없다고? 라는 질문만 되풀이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팔면 이윤폭이 38%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필름의 이윤폭은 70%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략 연구자 마이클 맥도날드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수록 CEO들은 자신과 같은 시각을 지닌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자문을 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불편해하는 거죠. 대신 합의를 해주는 사람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정반대로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기업의 실적은 다양한 의견들을 회의 의제로 올리고 실수를 바로잡고 혁신을 추구하고 나서야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추진한 랜드의 즉석 영화 카메라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기발한 상품이었지만 시중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팔리고 있던 캠코더는 몇 시간이고 촬영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단의 사고에 묻혀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